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혼 도장 찍던 날 시댁 금고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끌어온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공기는 늘 그렇듯 건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는 이미 정리돼 있었고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은 마치 오래전부터 헤어질 준비를 해왔다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인쇄돼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말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감정마저 이미 다 말라버렸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늘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고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끝났다는 걸.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 않은 얼굴. 오히려 안도한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저를 자랑처럼 데리고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한다며 사람들 앞에서 제 등을 두드리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뒤부터 그 표정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한숨이었고 그 다음엔 무심한 말투, 그리고 마지막엔 노골적인 짜증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냐? 남편 힘들게 하는 것도 재주다. 그 말들이 쌓여 결국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혼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 스친 안도감이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때의 저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나자 법무사는 의례적인 말을 했습니다. 두 분 앞으로 각자의 길을 잘 가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인생을 정리해주는 자리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결혼 기간 내내 다 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렇게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그 한마디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집에 들렀다 가라. 이미 이혼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리는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제 와서 시댁에 들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게 좀 있다. 그 말투는 부탁도 아니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순서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그 집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현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늘 켜져 있던 거실 불도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차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로 와. 안방 문을 열자. 결혼 생활 내내 드나들던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전혀 다른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어딘가 숨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롱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벽 안쪽에 커다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금고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존재조차 몰랐던 금고. 그 금고 앞에서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금고 하나가 제 인생을 다시 뒤흔들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안에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금고 앞에 서 있던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금고를 열지 않았고 그날은 그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혼은 끝났지만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금고, 시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할 것 같다는 말. 그 모든 게 마치 일부러 다음 장면을 미뤄둔 드라마처럼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시댁에서도 남편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언제나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사흘째 되던 날 낯익은 번호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지내냐? 그 한마디가 유난히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 안부를 먼저 묻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짧게 대답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다. 그 말투에는 명령도 부탁도 아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저도 모르게 조금은 날 선말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그 말에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를 굳이 다시 불러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제가 그날 본 금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언제 가면 될까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가 왜 그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집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더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 집을 다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 안 분위기는 예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늘 켜져 있던 TV 소리도 없었고 부엌에서 들리던 냄비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왔냐? 그 말 한마디에도 예전의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를 내어주지도 않았고 형식적인 인사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본 거 기억나지? 금고를 말하는 거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흐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부탁과 두려움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그 순간 이 집의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늘 아래에 있었고 이 집은 늘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기, 은행에서 전화가 빗발치던 밤, 집안 어른들끼리만 모여 새벽까지 회의를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늘 결정은 저를 빼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땐 어쩔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제 귀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필요하죠? 제가 조용히 묻자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방은 결혼 생활 동안 수없이 드나들던 공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롱을 다시 밀었습니다. 벽 뒤에 숨겨져 있던 그 금고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연당.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번호를 누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강하고 무섭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금고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끝났지만 이 집과의 진짜 관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이 금고가 열리는 순간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도.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왜 하필 제 이름이 등장하는지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방 장롱을 밀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그 장롱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롱이 벽에서 떨어져 나오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에 박힌 대형 금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 방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계절마다 이불을 꺼내고 넣었고 장롱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셀 수 없을 만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뒤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릴 만큼 낮고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금고 앞에 서서 숫자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망설임과 결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원래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아니면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삑삑. 금소금이 방 안에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봤습니다. 그 손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내려다보던 손이었고 식탁에서 제사상에서 언제나 흔들림 없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분명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금고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왜 지금에서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번호 입력을 멈춘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서다. 그 말은 너무 많은 걸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시간, 숨겨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숨기는데 사용된 사람. 저는 그 사람 중 하나가 저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철컥. 금고에서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잠금이 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고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기도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라.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가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에서는 차가운 금속 냄새와 함께 오래 봉인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 특유의 종이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정리된 서류철과 봉투들이 칸칸이 나뉘어 들어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정리돼 있어서 더 섬뜩했습니다. 이 금고가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관리돼 왔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죠? 제가 다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쪽에서 하나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다만 익숙한 필체로 작게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직 다 보여줄 생각은 없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에게 아직 보여줄지 말지를 정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부르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망. 그 단어는 이 상황의 본질을 너무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고 안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금고는 저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저를 붙잡아 두기 위한
증거의 집합체라는 걸.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왜 그렇게 쉽게 희생양이 되었는지, 왜 중요한 결정에서 항상 배제됐는지, 왜 이혼을 그토록 서두르려 했는지, 그 이유들이 이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것까지만 보자. 시어머니는 금고 문을 다시 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더 깊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어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문 하나가 열리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안방을 나오며 확신했습니다. 이혼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그 금고 안에 있는 제 이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금고는 다시 닫혔지만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몸은 현관을 나섰는데 정신은 여전히 안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봉투. 시어머니가 꺼냈다가 다시 밀어넣은 그 서류 한 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금고에서 본 서류, 그거 정확히 뭔지 알고 싶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답이 없어도 참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예전처럼 명령조였지만 어딘가 힘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부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장롱을 밀고 벽에 숨겨진 금고를 드러내는 동작이 마치 오래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볼 거다. 그 말은 저에게 하는 말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동안 방 안에는 삑삑 하는 전자음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신경을 하나씩 건드렸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리자 안쪽이 이번에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리된 서류 봉투들이 줄지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차용증, 인감 사용 내역, 등기 관련 문서들. 한눈에 봐도 이 집의 중요한 결정들이 모두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증거를 늘어놓듯이 말입니다. 이건 집이다. 이건 땅. 이건 대출. 설명은 짧았고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미건조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얇은 봉투 하나, 겉면에 분명하게 적힌 이름,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명이다.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이미 수없이 말해본 문장인 것처럼 제가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자명, 소유자명, 모두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서명은 제가 아는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했지만 확실히 달랐습니다. 흉내낸 흔적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사인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땐 내가 바빴다. 그 말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신했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집안이 너무 급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흔들리던 시기, 갑자기 바빠졌던 시어머니, 제게 아무 설명 없이 넘겨졌던 서류들, 의미 없이 찍었던 도장들. 그때는 가족이니까 믿으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뢰가 이렇게 사용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그렇게 서두르신 거예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끝나면 며느리는 남이 되고 남이 된 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보다 차가운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위험 요소였다는 걸. 이거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금 부른 거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정리하면 된다. 조용히. 그제야 이 상황의 본질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금고는 고백의 장소가 아니라 협상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다시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조용히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집의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됐다는 걸. 금고 안 서류들 위에 놓인 제 이름은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집이 저를 어떻게 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리려 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려놓고 나서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표정과 침묵 속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대신 돼 있었어. 그 말은 설명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통보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정해진 역할을 이제야 알려주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고 안에서 다른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차용증, 연대보증 서류, 법인 관련 계약서들. 하나같이 겉으로 보기엔 복잡해 보였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흔들리던 때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거래처가 계약을 끊겠다고 나서고 밤마다 가족 회의를 했던 시기.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땐 집안이 너무 급했다.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마치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위험한 계약들이 있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집안이 다 무너질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계약들을 제 명의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니까.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말은 저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조심하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어지면 치우면 되는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이혼도 그 계획 중 하나였어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은 이혼이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이 되면 정리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포기한 재산, 제가 양보한 위자료, 제가 빨리 끝내고 싶었던 이유들. 그 모든 선택이 상대의 계산 위에 정확히 올라가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남편도 알고 있었겠네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았다. 그 말에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느끼기엔 너무 선명한 진실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느꼈던 어긋남, 중요한 이야기에 늘 배제되던 이유, 갑자기 서둘러 이혼을 종용하던 태도. 모든 게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됐습니다. 내가 대신 돼 있었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필요해서 선택한 결혼이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끝내자. 그 말에는 부탁도 협상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입을 다물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책임지겠다. 그 말이 가장 모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상황을 이해해야 할 사람, 희생을 감수해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찍힌 문서들, 제 서명이 흉내낸 흔적들, 그리고 그 위에 쌓인 수년의 거짓말. 그제야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의 영역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지금까지 저를 방패로 써왔지만 이제는
제가 그 방패를 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실수였고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댁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내가 대신 돼 있었어.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몇 년의 결혼 생활이 전부 다른 의미로 뒤집혔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 그 모든 것이 명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래?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톤이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제야 남편이 이상함을 느낀 듯 말했다.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댁 갔다 온다더니. 그 순간 마지막 기대가 부서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시댁에 간 이유를,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너 알고 있었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가 쥐어짠 모든 용기였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길어졌다. 변명도 반문도 없었다. 그 침묵은 이미 대답이었다. 언제부터였어? 이번에는 그가 대답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처음부터였구나. 내 말에. 그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이 모든 걸 결정지었다. 사과도 아니었고 해명도 아니었다. 그는 내가 상처받은 이유조차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냐고 물었잖아.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했다. 어머니가 말했어. 사업이 한창 불안할 때 내 명의로 잠시만 걸어두면 된다고. 잠시? 그래. 잠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였다. 그 잠시가 몇 년이야? 그동안 내가 사인한 것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도 하나도 몰랐는데 너한테 말하면 불안해할까봐.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안해할까봐? 그래서 숨겼다고? 그럼 내가 알게 된 지금은 어때야 하는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는 내가 아내였어? 아니면 그냥 이름 빌려주는 사람?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너한테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겼어. 그제야. 그는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차피 같이 사는 동안엔 문제 없을 줄 알았어. 그 문장이 모든 걸 끝냈다. 같이 사는 동안엔 문제 없을 줄 알았어. 그 말 속엔 나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같이 사는 기간만 있었다. 그럼 이혼하면? 내 질문에 그는 또다시 침묵했다. 이혼하면 그 모든 게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 그는 그제야 작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도 슬퍼서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허무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까지 허술한 약속이었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었나?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말은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참으라는 말이었다. 그때 모든 감정이 정리됐다. 분노도 슬픔도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이 사람과 더 이상 감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알겠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래, 우리 차분하게 정리하자. 차분하게. 정리. 그 단어들이 이제는 우습게 들렸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 금고 속 서류들이 떠올랐다. 내 이름이 적힌 봉투, 내가 모르는 계약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알고도 침묵했던 남편의 얼굴. 이 결혼은 신뢰가 아니었다. 선택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산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게 하겠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모든 일이 대가를 정확히 치르게 하겠다고. 그리고 금고 안 서류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돼 눈이 부셨지만 내 시야는 흐릿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혼이 끝났다는 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그 한 문장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서류만 바라봤었다. 이혼 판결문, 정리됐다고 믿었던 관계의 증거. 그 종이가 이제 와서는 나를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였다면 공동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는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설명보다 더 무거웠다. 지금은 명의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이혼을 서두른 게 네,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이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했던 이유. 시어머니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이혼을 받아들였던 이유.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크게 다투지 않으려 했던 태도. 그들은 나를 놓아준 게 아니었다. 버린 게 아니었다. 책임만 남겨두고 정리한 것이었다. 이혼을 빨리 끝내야 위험이 분산되지 않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이 망치처럼 내려앉았다. 혼인 중이면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혼 후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태도가 떠올랐다. 이혼 후 며칠 지나 갑자기 연락해.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다고 했던 말. 마지막 정리. 그 말의 의미는 정리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확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럼 저는 지금 뭐가 된 거죠? 내 질문에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채무의 중심에 혼자 서 계신 상황입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이혼은 끝이라고 믿었다. 상처였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이혼은 그들이 설치한 덫이 마지막 문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린 행위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다. 한참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 만나봤어? 그가 먼저 물었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래. 어때? 나는 잠시 침을 삼켰다. 내가 왜 그렇게 이혼을 서둘렀는지 이제 알겠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다. 무슨 말이야? 몰랐던 척하지 마. 이혼만 끝나면 모든 게 내 명의로 굳어진다는 거. 그는 낮게 말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말에 비웃음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해? 사랑이었어? 배려였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은 이제 너무 익숙했다. 그들의 모든 선택 뒤엔 항상 그 말이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담보로 잡았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을 때 한 번도 말리지 않았구나. 너도 힘들어 보였잖아. 그 말에 손에 힘이 들어갔다. 힘들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지? 그 침묵은 확실한 답이었다. 다들 알고 있었네. 나만 빼고. 그는 작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미안하면 돌려놔. 그건 못하겠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몇 달 사이 너무 많은 걸 잃었다. 결혼, 가족, 그리고 안전하다는 믿음. 그날 밤 나는 다시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모르는 숫자, 기억나지 않는 날짜, 내가 서명한 적 없는 이름. 그리고 깨달았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이혼이 아니었다. 내가 모든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서둘렀다. 그래서 정리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혼이 끝났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덫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는 걸. 며칠 뒤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등기우편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은 내 삶의 무게를 단숨에 바꿔놓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채권자 명의 금액, 기한 하나같이 내 이름 옆에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서류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줄마다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적힌 문구, 명의자 본인의 직접 동의 및 날인 없이는 권리 이전 불가.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률 문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로 돌아왔습니다. 이 서류들,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채무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계약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묘합니다. 묘하다는 건 모든 자산과 거래의 마지막 승인자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빚을 진 건 맞지만 그 빚과 연결된 부동산, 지분, 담보 모든 이동 경로가 선생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럼 시댁은? 네, 지금 묶여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 손이 금고 앞에서 왜 그렇게 떨렸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 금고는 단순한 비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숨통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거죠? 내 질문에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혼인 중엔 이 구조가 위험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하면서 제가 울타리 밖으로 나왔죠. 정확합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내쫓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불필요한 존재를 정리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목줄을 쥔 채 나를 밖으로 밀어낸 셈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그들의 요청대로 날인하고 협조하는 것. 그건 고개를 저을 필요도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요? 네. 그럼 모든 거래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셋째는요? 셋째는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나는 도망쳐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쪽도 아니었습니다. 결정해야 하는 쪽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변호사 만났다며?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공손했습니다. 네, 상황이 좀 복잡하더라. 그래서요? 잠시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우리도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미안. 그 단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정리하자는 건가요? 서로 좋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사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전화하신 거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숨이 확실히 흔들렸습니다.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판은 이미 내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걸. 제가 조건을 낼게요. 조건? 제가 대신 떠안은 모든 명의 정리. 그리고 그동안 숨긴 내용 전부 문서로 남기세요. 그건 싫으시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확실한 감정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도권. 그들은 나를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당한 며느리, 혼자 남은 여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할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걸, 선택권을 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직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끝맺을 차례였습니다.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들의 속도에 제가 맞춰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시어머니의 말투였습니다. 얘야, 몸은 괜찮니? 이혼 전에는 단 한 번도 제 안부를 묻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명령이었고, 통보였고,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지금은 연락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카드였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너가 사인만 해주면 다 끝나는 일이야. 끝난다는 말. 그 말이 이제는 가장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처음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융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의자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을 반복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아무 조치도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미 움직이려다 막힌 거래들이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군데에서 동시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요? 네. 자금 흐름이 중간에서 멈췄다는 보고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이혼당한 며느리, 무너진 여자라고 단정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서명하지 않자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단체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누이, 시어머니, 전남편까지 모두 포함된 대화방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도 너를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 서로 좋게 끝내자. 그 문장들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겁을 먹고 있다는 걸. 그 다음 주 상황은 더 빠르게 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의자분 맞으시죠? 그 집은 제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시댁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매도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중단. 그 단어가 이상하게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같은 날 세무 관련 서류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참고인 요청.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금고 속에 묻혀있던 거래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던 계약들. 그 모든 것이 연결점에는 항상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나를 얼마나 깊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얘야, 우리도 지금 상황이 좀. 그 말 뒤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려우세요? 내가 묻자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도움이 아니라 정리죠.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안다. 그 말은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자금이 막혔어. 그래서 이러다 다 무너져. 그 말에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선택의 결과야. 내 말에 그는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 질문이 가장 어이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며칠 사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사업이 불안하다는 말, 계약이 취소됐다는 말, 조사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조급함은 점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서명도 대화도 그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쪽은 제가 아니라는 걸. 그동안 제 이름을 방패로 삼아 버텨온 구조가 제가 움직이지 않자 스스로 붕괴하고 있다는 걸. 그 중심에 여전히 제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그들이 아니라 제가 정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끝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워졌다는 것도. 모든 일이 한꺼번에 끝나진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언제나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됐습니다. 시댁 쪽에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수차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갔고 관련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고 분노가 폭발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마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된 모든 계약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선생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은 증거로 정리됐습니다. 그 증거의 중심에는 안방 벽 뒤에 숨겨져 있던 그 금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금고를 집안의 비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면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건 비밀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서명, 그리고 제 이름, 모든 게 명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 덕분에 선생님은 책임을 전부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희생양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전 남편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말 속에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 계획이 틀어졌다는 불만만 있었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사인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 뒤로 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던 전화, 사과, 회유는 어느 순간 뚝 끊겼습니다. 아마 그제야 알았을 겁니다. 금고 속에 숨겨둔 게 며느리를 묶어둘 올가미가 아니라 자기들 발목을 잡을 증거였다는 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나는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축하할 사람도 위로할 사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오래 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나는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쫓겨났다고, 버려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도장은 저를 정리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실수를 확정한 도장이었습니다. 그 도장 덕분에 저는 그들의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의 거래 구조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금고 안에 있던 제 이름, 그건 저를 묶어두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의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제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직도 가끔은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참고 믿고 버텼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어디까지 이용당할 수 있는지 알게 됐고 어디서부터 멈춰야 하는지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복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용당하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가볍게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한 관계가 사실은 당신을 지켜주는 출구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고는 닫힌 채로 그 집에 남았겠지만 그 안의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